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제 진짜 정책론 종강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제도 내용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요. 한 강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 종강입니다. 아름답게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요. 점수 여기서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법제론에서 똑같이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제론 예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또 훨씬 더 1타 2피 시간입니다. 고용보험의 제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후적 소극적이다. 사후적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는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는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이다. 실업급여를 나누면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온다. 취업촉진수당으로 나온다. 이거 말장난하기 좋아요. 공부를 잘못 공부하면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또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삑살이에요. 주어가 구직급여가 아니라 뭐예요? 실업급여는 나오고요. 이 취업촉진수당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광주조직이에요. 광주조직. 이건 뭐예요? 광역구직활동비. 이거는 주거비. 이건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글씨를 못 썼어요. 광역구직활동비, 주거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 네 가지는 취업촉진수당이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부를게요. 광역구직활동비, 주거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취업촉진수당이다라고 하고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그래서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넘어가면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이네요. 이게 처음에 나옵니다. 적용 제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어업, 임업, 수임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법인이 아닌 자입니다. 상시 근로자를 5명 미만 고용할 때는 적용 제외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농업, 어업, 임업 나오는데 법인이 아닌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또 가군의 고용활동이나 자가 소비 생활하는 거, 본인이 가군의 활동이나 자기가 소비 생산 활동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적용 제외 사업이다. 다음 중 적용 제외 사업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한 번 더 갑니다. 농업, 어업, 임업, 수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에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비 2천만 원 미만의 공사, 연면적 100제곱 이것도 1,000만 원으로 나옵니다.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2천만 원 미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200제곱미터의 건축물의 수선 공사, 가군의 고용활동이나 자가 소비활동, 여기는 적용 제외 사업이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다라고 보시고요. 고용보험 가입자의 종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 적용 가입자는 당연히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미 적용 가입자는 뭐예요? 당연 적용 제사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사업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의제 적용 가입자는 뭐예요? 당연 적용 사업에서 당연 적용 제외 사업으로 된 경우 일정 기간 당연 적용 사업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의 급여갑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의 개념 쭉 나오고요. 사후적, 소극적이다. 앞에 나왔죠? 나오고요.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에는 뭐가 있어요? 연장급여가 포함된다. 연장급여가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근데 자영업자는 연장급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실업급여 할 때. 그래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연장급여는 자영업자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업촉진수당 광주조직이다라고 하고요. 참고로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 직장인, 근로자는
미리 할게요. 근로자는 구직급여의 대상이 보통 이제 120일이에요. 120일부터 270일까지, 최장 270일까지다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는 120일에서 210일까지다. 그래서 최장 210일, 최소 120일. 근로자는 최소 120일, 최장 270일이다. 자영업자는 연장급여는 포함 안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준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의 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150일이 나옵니다. 150일이 아니라 180일, 보통 6개월이죠. 3, 6, 18. 보통 6개월이 지나야 고용보험받아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6개월이 아니라 날수 18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150일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80일 이상이다라고 하고요.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그래서 일용 근로자 1개월 동안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일 것. 이것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의 신고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요. 이직 후 30일 이내 이렇게 시험 문제 꼬십니다. 이직 후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같이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지체 없이 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도 아니고 지체 없이다라고 하고요. 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지급하는 겁니다.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요. 그래서 실업인 상태, 이제 시험 문제는 살짝 꼬십니다. 실업의 인정은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그 다음 날부터 실업을 인정받는다. 그렇지, 실업자가 됐으니까 인정받겠지? 라고 하면 땡입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한다라고 보고요.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대기 기간은 며칠? 7일간이다. 대기 기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요. 또 넘어갑니다. 여기 나왔네요. 취업 촉진수당 광주조직이죠. 그래서 광주조직, 광역구직활동비, 또 이주비, 또 광주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 네 가지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한다라고 보요. 모성보호급여입니다. 모성보호급여는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부염자가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통상 180일이다. 포인트 잡고요.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급여는 여기도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른 건 다 볼 거 없고요. 자영업자의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입니다. 자영업자도 피보험자 고용보험 받을 수 되겠죠. 그래서 120일부터 210일까지다.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 중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라고. 다만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은 제외한다. 이 두 가지는 자영업자는 제외한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챕터 10 빈곤과 공공부정합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다. 절대적 빈곤은 라운트리 방식이다. 라운트리 방식은 뭐냐면요, 전 물량 방식입니다. 라운트리 방식, 전 물량 방식이다라고 보고요. 상대적 빈곤이다. 상대적 빈곤의 측정 방법은 타운젠트 방식이다. 그래서 두 가지만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라운트리 방식, 전 물량 방식, 상대적 빈곤, 타운젠트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값이죠. 중위값을 평균값이 아니라 중위값을 채택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곤율과 빈곤갭이죠. 빈곤율은 비율이죠. 빈곤한 사람들의 범위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범위죠, 범위. 빈곤율. 빈곤갭은요, 갭, 차이죠, 차이. 그래서 심도, 얼마큼 차이가 있냐. 그래서 심도 차이는 빈곤갭이고, 빈곤율, 비율, 범위는 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불평등 나옵니다. 소득 불평등에서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지니 개수가 있습니다. 지니 개수, 지니 개수 하면 로봇 이름 같네요. 지니가 로봇가 아니라 뭐 있죠? TV 얘기할 때 그 진이라고 하죠. 저도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이야 7번 틀어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게. 진이 개수는 0의 1 값이다. 그래서 0에서 1 값이다라고 하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 0은 평등이에요. 평등. 0으로 멀어질수록 보통 0.4 이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1에 갈수록 불평등하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진위 개수는 0에서 1로 표시하는데 0으로 갈수록 평등하고 1로 갈수록 불평등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곡선은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구의 누적이고 여기는 소득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1대1의 관계죠. 1대1 비율로 올라가죠. 비율로 올라간다. 근데 이게 비율로 올라가니까 평등한 거죠. 그래서 이건 평등입니다. 수직은 평등해요. 수직은 평등이다.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볼록하거든요. 볼록해요. 볼록 갈수록 수직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 볼록 갈수록 불평등이다. 로렌츠 곡선이 볼록 갈수록 불평등이고요. 로렌츠 곡선이 수직일수록 평등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수직일수록 평등, 볼록 갈수록 불평등. 볼록하다가 이게 일자됐어요. 이거는 이제 인구와 한 명이서 소득을 독식하는 거죠. 이건 완전 불평등이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 수직일 때는 완전 불평등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수직 곡선일 때는. 대각선 곡선이 맞죠. 대각선 곡선. 다시 갑니다.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일 때는 완전 평등이다. 로렌츠 곡선이 수직일 때는 완전 불평등이다. 볼록할 때는 불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갈수록 수직이 아니라 뭐예요? 대각선으로 갈수록 평등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라고 보시고요.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이 되면 평등이고 수직이 되면 불평등이다. 볼록해도 불평등이다. 그래서 볼록할수록 딱 붙는 거니까요. 불평등이다. 대각선에서 멀어지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로렌츠 곡선 끝났고요. 5분위 분배율입니다. 보통 5분위 분배율로 표시하는데 5분위 배율이 원래는요. 5분위 배율이다. 그러니까 하위 20% 분의 상위 20%예요. 이걸 나눈 게 5분위 배율이에요. 하위 20% 분의 상위 20%. 그래서 이걸 50%. 상위가 더 크면 소득 차이가 크겠죠. 상위 20, 하위 20이 갭이 크죠. 그래서 5분위 분배율이 클수록 불평등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5분위 배율이 클수록,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다.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이다. 그래서 왜 하위와 상위가 수치가 크니까 멀어지니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5분위 배율이 클수록 불평등이고요. 5분위 배율이 작을수록 평등이다. 근데 얘랑 헷갈리는 게 10분위 배율이라고. 10분위 분배율로 나옵니다.
10분위 분배율로 나오고 또 10분위 배율로 나오는데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10분위 분배율은요. 분배한 거예요. 분배.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크기를 갖고 있어요. 2는 뭐예요? 분배를 많이 한 거예요. 크기가. 그러니까 크기가 클수록 분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평등해요. 다시 갑니다. 시험 문제에 10분이라는 말이 나면 10분위 분배율이에요. 10분위 분배율은 분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수치가 클수록 평등이다. 5분위 배율은 뭐예요?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다. 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다. 10분위 분배율은 수치가 클수록 뭐예요? 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배제입니다. 사회적 배제, 사회적 왕따시키는 겁니다. 사회적 배제는 뭐예요? 물적, 심적 다 배제가 있다. 문제는 무엇이다? 사회적 구조예요. 사회적 구조. 사회적 구조가 사회가 썩어서 이런 사회적 배제 현상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큰 문제는 무엇이다? 사회적 문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옵니다. 국기법이라고도 유명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요건 하나 외워주세요. 1999년도에 제정을 하고 2000년도에 시행을 했다. 1999년도 제정, 2000년도 시행해서 요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 능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비를 주는 것이다. 최저생활입니다. 최적생활 아닙니다. 말장난이에요. 최적생활이 아니라 최저생활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 중위소득이다. 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소득 인정의 기준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래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한다라고 또 포인트,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잡아두시고요. 부양 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율족, 그 배우자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율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생활보장법의 종류 쭉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폐축에도 나와요. 생계급여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위값이 중위값. 중위값의 30%에 해당하는 거예요. 30%. 어렵죠. 그래서 중위값, 기본 중위값의 30% 이하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죠. 빈곤층이죠. 최고 빈곤층에 주는 게 생계급여다. 그래서 기준 중위값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 그래서 이때는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라고 보고요. 생계급여는 누가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제일 크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거급여예요.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집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주거급여 관할이다라고 보고요. 100분의 45 이상이다. 그래서 100분의 45 이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2022년도에 법이 개정됩니다. 법에서 100분의 45가 아니라 100분의 46으로 개정됩니다. 이거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고요. 주거급여는 100분의 45가 아니라 뭐예요? 100분의 46 이상으로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관할이고요.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가구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는요,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이죠. 교육급여는 뭐예요? 교육부 장관이 관할이겠죠. 당연히 소관이다라고 보고요. 교육급여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교육급여 100분의 50 이상, 의료부 급여 100분의 40 이상, 주거급여 100분의 45에서 2022년도에는 46으로 올라갑니다. 100분의 46이 아마 시험에 나올 겁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계급여 100분의 30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고요. 넘어가도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이다. 긴급이니까 긴급할 때 쓰겠죠. 그렇죠. 긴급복지지원 나오면 인문학적 얘기니까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 볼 게 없네요. 볼 게 없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라고 보시고요. 긴급지원의 기간도 볼 거 없습니다. 근로장려세제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근로장려금이에요. 근로장려금 1975년 연도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거를 따왔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시한 거 따왔다. 근로장려세제. 요게 포인트고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이죠. 자녀장려금도 있고요.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있는데 신청 방법에서는 보통 세금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세무소인가요? 세무소 또는 홈택스 여기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 근로장려세 세무소나 홈택스에서 신청한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임의서 하는데 세무소 홈택스 아닌 부분이 시험 문제겠죠. 예를 들면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이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세무소나 홈택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계산 방법은 점증 구간입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평탄 구간이 있고 또 점점 내려가는 이렇게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간 구간 이렇게 세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제외자는요 볼 거 없고요. 기타 가면요 아까 설명드렸죠. 점증 구간이 있고 평탄 구간이 있고 점간 구간이 있다. 이게 옳은 것이겠죠. 소관부처 시험 문제입니다. 소관부처가 어디냐? 기획재정부다. 그래서 국세청 이건 몰라도 됩니다.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형성지원제도 엄청 복잡합니다. 희망기금통장에 있고 희망기금통장2가 있고 내일기금통장에 있고 이것만 외우려고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버리세요.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키움이죠. 키움통장. 뭘 키워요? 뭘 키워요? 돈을 키우겠죠. 그래서 키움, 이게 돈을 키운다. 그래서 키운다라고 키움이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자산 형성 지원이에요. 돈을 형성하는 제도구나라고. 다음 중 설명이 옳은 것은 희망기금통장 1, 희망기금통장 2 이런 것들은 자산 형성 지원 제도로 간다. 그러면 그렇지 돈을 키우자 자산 형성이지 오케이라고 하면 간결합니다. 간결의 미학 끝났습니다. 근데 꼭 또 이것도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읽어보고 싶은 사람 혀를 깨보세요. 시험 절대로 안 나옵니다. 키움, 왕고, 투고, 쓰리고 돈을 키우자 자산 형성 지원제도 끝. 쉽지 않습니까? 간결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공부를 완벽주의자들은 희망기금통장 1, 희망기금 2에서 쭉 이거 다 외우고 하루 종일 외워봤자 이걸 전문용어로 세 글자로 합니다. 헛발질이라고 해요. 헛발질. 전문용어 사자성어로 게토레이. 그럼 뭐예요? 홍삼 액기스 합격 방법. 키움 자산 형성제도 끝. 아름답습니다.
벌써 합격의 기운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사회 경제적 주체가입니다. 사회적 기업 나오죠. 사회적 기업. 아직까지 이제 포트가 익숙되지 않아 갖고요. 사회적 기업 갑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와요. 포토가 좀 익숙지 않아 갖고요. 익숙한 걸로 좀 새로 주문했습니다. 내일 모레 옵니다. 사회적 기업은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에 영업활동을 하는 겁니다. 즉, 영업활동, 이익활동을 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익활동도 한다. 시험 문제는 사회적 기업은 이익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이익활동한다. 영업활동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동조합 갑니다. 협동조합 쭉 나옵니다. 협동조합 나올 때는요. 시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받은 때에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라고 보고요.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설립 등기를 한다. 설립 등기가 포인트입니다. 설립 등기, 기획재정부 장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사회적 협동조합에 보게 되면 설립인가를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 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웃기지 마라.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 등기 60일 이내에 사회적 협동조합 찌찌뽕.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기업입니다. 마을 기업. 그래서 마을 기업 잘해야죠. 그래서 지원 내용 3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마을 기업은 3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3년간 최대 1억 원 지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역주민 5인 이상의 출자법인 세 가지 갑니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의 출자법인 3년간 최대 1억 원을 지급 행정안전부 소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정평론 끝났습니다.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우리 마칠게요. 제가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니까요.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을 특징을 옳게 설명하고 답 체크하세요. 4번. 보편주의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니까 뭐예요? 다 받았어. 다 줬어. 아름다워라. 통합이죠. 그래서 보편주의, 다 준다, 사회통합, 보편주의 끝. 이런 거 일일이 하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공부할 때 다 지네처럼 분석하지 말고 지네 분석하다 죽었습니다. 보편주의, 사회통합 끝. 그리고 2번 넘어가세요. 이렇게요. 2번 넘어가 볼까요? 2번.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복지국가 1번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이다. 기역, 니은, 디귿이 맞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옳지 않은 것.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복지국가는 미래의 복지예요. 미래. 그래서 기회의 평등은 이거는 소극적 평등이에요. 복지국가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 평등, 미래의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 삑사리, 미래의 평등이다. 나머지는 다 아름다운 말이다. 끝. 3번 갑니다. 에스핀 앤더슨 또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지가 다 써있잖아. 에스핀 앤더슨 GESP 게토레이 아주 이런 거 공부 진짜 미치는 공부예요. 한 다음에 딱 정답 3번 옳지 않은 거.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한다. 보편적 사회수당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보험이구나. 사회수당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이 핵심 정책이구나. 끝. 조합주의는 얘 몰라도 다 풀 수 있잖아요. 조합주의, 사회시당 삑사리, 사회보복이나 나머지는 심심할 때 자유 읽어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요. 그래서 뭐 제가 또 기출문제 풀 때 또 이렇게 포인트 다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이잖아요. 사회복지정책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걸. 사회복지정책인데 능력들을 배분하는데 이거 첫 봐도 아니잖아요. 첫 보면 M입니다. 라고 하고요. 5번 이건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나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미슈라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분화와 통합 아주 미쳐버리네요. 분화됐다, 통합됐다. 그래서 미쳐버렸다, 미쉬라. 그래서 미쉬라 분화와 통합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라고 보고요. 해설은 여러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파일이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수정 부탁합니다. 티트머스가 주장한 건요, 세 가지 모형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잔여적 모형. 잔여적 모형을 보통 이제 보충적 모형이라고도 하죠. 또 제도적 재분배. 재분배 모형. 또 산업 성장, 산업 성취 모형. 이렇게 세 가지로 주장했다. 티트머스다. 이렇게 수정을 부탁드리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고요. 이렇게 복지국가의 위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체크하고요. 복지 혼합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정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복지 혼합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조정은 복지국 위기 이후의 변화의 내용이다. 그래서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복지국가 위기 이후의 변화 내용이다라고 체크 포인트 해두시면 됩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제가 또 기출해서 또 여러분 다지겠습니다. 정책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의외로 쉽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정책론 마감을 하고요. 저는 여러분 행정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